정부가 현재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신 백신 인센티브 방안은 조금 더 확대를 했죠.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상임의장단 간의 간담회도 있었고요. 법무부가 조금 전에 전자발찌 훼손 관련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뉴스픽5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뉴스픽5와 함께 한 주 마무리하실까요?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4단계 한 달 더, 그리고 청와대 오찬 간담회, 강윤성의 진짜 얼굴, 스가 연임 포기, 맨해튼도 잠겼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한 달 더 연장됩니다. 7, 8, 9월 그리고 10월 3일까지 1년의 4분의 1을 4단계와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0월 3일 일요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합니다.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주가 아닌 4주, 한 달 동안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다시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돌려놨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최대 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저녁 6시 이후 기존에는 미접종자 2, 접종자 2, 총 4명까지가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미접종자 2명, 접종자 4명 포함 최대 6명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4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15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다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짧고 굵은 행정 조치를 약속했다.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2개월, 3개월은 마냥 기다리기는 하루하루가 너무 절박하다.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곧 추석입니다.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입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휴게소에서 국밥 한 그릇 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떡소떡같이 간단한 음식만 포장 또는 야외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약설의 경우에는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이 일주일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됩니다. 4+4, 미접종자 4명, 접종자 4명일 경우고요. 만약에 접종 완료자가 없다면 최대 4명만 가능한 겁니다. 미접종자만 6명, 8명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가정 내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식하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집에서만 최대 8명입니다. 자, 작년에 예행 연습을 한번 했죠.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그리고 불효자는 옵니다 등등. 자, 그리고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아예 팻말도 만들었습니다. 영상통화 오케이, 아들아 선물은 택배로 붙여라. 이런 재치 있는 문구가 담겼는데요. 올해도 귀성 자제로 호소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얘들아, 추석 때 사람 많이 댕길 적 추석이라고 고정하고 추석 쉬고 나거든 사람 적게 댕기고 할 때 그때 조용할 적 이러고 싶거든 이러느라 얘들아 살아간다. 거주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경북 의성군입니다. 자, 일부 어르신들은 촬영을 마친 후에 오지 말래도 올기라라고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짠하면서도 정겨운 풍경입니다. 네, 두 번째 픽 가볼까요? 청와대 오찬 간담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이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인사들과 상견례 겸 축하 인사를 건네고 또 협치를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정진석 부의장님과 또 상임위원장님들께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 간의 본격적인 협치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건 지난 5월 말 미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정당 대표와의 회동 후 100여일 만입니다. 또 지금은 내년 대선을 앞둔 임기 말이죠.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약 605조 원 역대급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요.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라는 점도 감안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 야당은 쓴소리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K방역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위드 코리아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 정기국회 뇌관이었던 언론중재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게 상식과 순리에 맞다라면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유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차례 협의에도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시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해당 독소 조항에 대한 포기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자 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전제를 한 뒤에 가짜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자회의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면서 G7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와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 가짜뉴스를 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야는 진통 끝에 언론중재법 논의를 9월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를 꾸리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여야 2명씩 4명에 나머지는 외부의 언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는데 주요 5개 언론단체는 밀실 협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선을 그었고요. 학계도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민주당 의원 목 2명의 강경 친문인 김용민, 김종민 의원이 배치된 걸 두고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불법을 불법이라 말한 사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누명을 씌운 것은 조국 사태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조국 씨와 일가를 사사건건 비호한 김용민, 그리고 95%의 허위사실 공격이라고 강변한 김종민 의원은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협의체에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픽 가볼까요? 강윤성의 진짜 얼굴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에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웃 같은 평범한 인상, 살인범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같은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달 26일 첫 번째 범행을 앞두고 절단기를 사러 철물점에 갔을 때 찍힌 CCTV 장면인데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해도 믿길 정도로 인상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다음 주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데 과연 그때도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회가 같아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같은데. 실제로 강윤성은 제3회 범행까지 저지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 씨는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뒤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통화를 했는지 묻자 돈을 빼앗는 등의 범행을 하려고 했다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전자발찌 훼손 재범 사건 관련 대책 내용은 들어가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스가 총리 연임 포기입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일본 정치의 특성상 사실상 총리 연임을 포기했다는 의미인데요.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로 지난해 9월 16일 정권을 잡은 지 불과 1년하고도 2주 만에 물러나는 셈입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와 졸속 올림픽 논란에 지지율이 20%대까지 급감하면서 정권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これまでのところオリンピックが感染拡大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考え方はしておりません。私自身、新型コロナ対策に専任をしたい、そういう思いの中で自民党総裁選挙には出馬をしない、こうした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 자, 그런데 스가 총리의 회견 이후에 일본 도쿄 증시 토픽스 지수가 30년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는 일종의 기대 심리일까요? 자, 아무튼 스가 총리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자민당 총재 선거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베, 스가의 후계자로 꼽히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도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자, 마지막 픽은 맨해튼도 잠겼다로 꼽았습니다.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도시 뉴욕, 역대 최악의 폭우가 집어삼켰습니다. 미국의 남부를 핥히고 간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까지 강타했는데요. 5시간 동안 수영장 5만 개를 채울 양의 비가 내리면서 지하철은 올스탑 최소 17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강인지 도로인지 차는 둥둥 떠다니고 거리에 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I know I deployed resources yesterday morning, but we did not know that between 8:50 and 9:50 p.m. last night that the heavens would literally open up and bring Niagara Falls level water to the streets of New York. Could that have been anticipated? I want to find out. 사망자가 41명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아파트 지하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인데요. 뉴욕 퀸즈에선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3명 등 불법으로 개조한 지하 숙소시설에서 1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의 어두운 면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